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유전학과 조상에 관한 강의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아, 네. 재밌게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이걸 읽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겐 족보, 즉 가계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뭐 2분, 4분, 8분,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데, 근데 그 빽빽한 가계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과연 지금의 저를 만든 유전적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분들 DNA가 제 안에 다 조금씩은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지점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요? 네, 우리는 보통 족보에 있는 모든 조상, 그러니까 계보학적 조상이 전부 유전자를 물려줬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그중 대부분은 우리에게 DNA를 단 한 조각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유전적으로는 뭐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인 거죠. 잠깐만요. 대부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조상인데 DNA를 하나도 안 물려줬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진 직관이랑 과학적 사실이 딱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충격적인 사실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되게 재밌던데 제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네, 고조 부모님들이죠. 총 32분이잖아요. 이 32분을 각각 다른 색깔의 크레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32색 크레용 세트. 그럼 나라면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32가지 색깔이 모두 조금씩이라도 섞여서 지금의 제가 된 걸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아, 아니에요? 네, 아마 그 32색 크레용 세트에서 절반 이상의 크레용은 아예 상자에서 꺼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림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거죠. 절반 이상이요? 왜 그런 건가요? 32분 모두 제 조상인데 왜 누구의 DNA는 전달되고 누구 거엔 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운 때문입니다. 운이요? 네. 좀 더 과학적으로는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선택 때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버지랑 어머니한테서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받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제 아버지가 가진 46개의 염색체는 다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절반씩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정자를 만들 때 할아버지에게서 온 염색체랑 할머니에게서 온 염색체 중에서 23개를 정말 무작위로 뽑아서 담습니다. 마치 카드 덱에서 카드를 뽑는 것처럼요. 아, 그럼 그 과정에서 운이 나쁘면 할머니에게서 온 특정 염색체는 한 장도 안 뽑히고 전부 할아버지 카드만 뽑힐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요. 예를 들어 제 외할머니의 22번 염색체는 저희 어머니께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당연히 저한테도 올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한 세대만 거쳐도 특정 조상의 유전 정보의 일부가 그냥 완전히 탈락해버리는 겁니다. 와, 이때 여러 세대를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효과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네요. 매 세대마다 탈락할 기회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5대조, 10대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와, 진짜 대부분의 조상님들은 저한테 유전적으로 아무런 흔적도 못 남기셨겠네요. 제 족보는 거의 유령 명부 같은 거였군요. 조금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유전적으로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허,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더 실감이 나실 텐데요. 약 15세대, 그러니까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네. 족보에 있는 특정 조상한테서 제가 DNA를 물려받았을 확률보다 못 받았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와, 그리고 약 20세대, 한 600년 전으로 가면 상황은 더 극적이죠. 이때 계보상 조상은 이론적으로 100만 명이 넘지만 100만 명이요? 네, 그중 99% 이상은 저의 유전체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말 그대로 계보학적 유령인 셈입니다. 100만 명 중 99%라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네, 그 수많은 탈락자들을 제치고 이 치열한 유전적 로또에서 당첨돼서 저한테까지 전달된 그 DNA 조각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잘게 쪼개지다 보면 결국에는 거의 가루처럼 의미 없는 정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처음 몇 세대 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DNA 조각이 굉장히 빠르게 짧아져요. 아, 짧아지는군요. 네,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부모에게서 온 염색체들이 서로 팔을 섞는 것처럼 유전 정보를 교환하면서 기존에 길었던 DNA 조각들이 뚝뚝 잘려나가는 거죠. 그럼 결국엔 무한정 작아져서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요? 네. 일단 DNA 조각이 어떤 임계점 이하로 아주 작아지면 더 이상 재조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돼요. 아, 왜죠? 재조합이 일어나려면 염색체 위에 무작위적인 지점이 선택돼야 하는데 DNA 조각이라는 관역이 너무 작아지니까요. 재조합이라는 화살이 그 위를 비껴나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상태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작은 DNA 조각들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상태로 수백, 수천 세대를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와, 마치 아주 오래된 가문에서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작은 보석처럼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유전체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것의 조합이 아니라 아주 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작고 안정적인 고대 DNA 조각들의 모자이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되고 안정적인 DNA 조각들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게 그냥 신기한 사실인가요? 아니면 이게 현대 과학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나요? 당연히 의미가 있죠. 뭔가 활용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오래된 조상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유전화, 특히 질병 연구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아, 질병 연구요? 혹시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 영어로는 GWAS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나요? 네, GWAS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DNA를 비교해서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 오래된 DNA 조각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GWAS의 핵심 원리가 바로 그 오래된 보석을 찾아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마치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수백, 수천 세대가 지나도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둘 사이가 떨어지지 않고 통째로 함께 후손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GWAS가 찾아내는 건 질병을 일으키는 범인 유전자 그 자체가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범인 유전자에 딱 붙어서 함께 다닌 꼬리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꼬리표죠. 그리고 그 꼬리표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떨어지고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건 그 DNA 조각이 너무 작고 안정적이어서 재조합에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수만 명의 DNA를 스캔해서 특정 꼬리표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 질병에 더 많이 걸린다는 걸 발견하면 아, 이 꼬리표 근처에 아주 작고 안정적인 DNA 블록 어딘가에 진짜 범인이 숨어 있겠구나 하고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아주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현대의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좀 헷갈리는 게 생겼어요. 어떤 점이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유전자 검사 광고에서는 제 모계를 따라서 수천 년 전 아프리카의 조상까지 추적해 준다고 하던데요. 아, 네네. 방금까지 한 이야기대로라면 대부분 조상의 DNA는 사라진다면서 어떻게 그 먼 조상을 콕 집어서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검사들이 사용하는 유전 정보는 오늘 우리가 주로 이야기한 DNA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예외 케이스들입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 DNA와 Y 염색체죠. 예외적이라는 건 앞서 말한 그 재조합이나 무작위 선택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 둘은 우리 유전 정보의 특별 구역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데요. 네. 오직 어머니를 통해서만 재조합 없이 거의 원형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걸 추적하면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이렇게 모계 혈통을 수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그럼 Y 염색체는 부계 버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Y 염색체는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만 역시 재조합 없이 거의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부계 혈통을 추적하는 데 쓰이죠. 아,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둘을 합쳐봤자 우리 전체 유전 정보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사로 찾은 수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할머니는 제 수백만 명의 조상 중 단 한 명일 뿐이고. 네, 단 한 명이죠.
그 한 명의 DNA는 제 머리색이나 키, 성격 같은 다른 특성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 유전적 정체성의 99% 이상을 결정하는 나머지 상염색체들은 앞서 말한 사라지는 조상의 규칙과 작은 보석들의 모자이크 규칙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DNA가 세대를 거치면서 돌연변이 때문에 조금씩 바뀌지는 않나요? 아무리 안정적인 조각이라도 수천 년이 지나면 돌연변이가 쌓여서 원래 조상의 흔적을 알아볼 수 없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럴듯한 걱정입니다만 DNA 복제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그런가요? 자료에 나온 계산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DNA 조각이 400세대를 거치는 동안 돌연변이가 단 하나도 생기지 않을 확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400세대 동안이요? 네, 400세대면 거의 10,000년에 가까운 시간인데도 말이죠. 10,000년 동안 글자 하나 안 틀린다는 거네요. 와. 네, 한 세대마다 새로 생겨나는 돌연변이의 수는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기존의 엄청난 유전적 다양성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 그래서 돌연변이가 조상의 흔적을 지울까 봐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DNA 조각들은 사실상 수백, 수천 년 전 조상이 가졌던 것과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해요. 자, 그럼 이제 논의를 개인의 유전체에서 인류 집단 전체로 한번 확장해보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무작위적인 선택과 탈락 과정이 인류 전체의 유전적 다양성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인류 집단 전체의 유전적 다양성을 하나의 큰 욕조에 담긴 물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욕조요? 네, 돌연변이라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아주 천천히 새로운 물, 즉 새로운 유전적 다양성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유성생식을 통해 욕조 안에 물이 계속해서 뒤섞이죠. 네. 하지만 동시에 욕조 바닥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영원히 사라지고 또 후손을 남겼더라도 무작위 선택 과정에서 그 DNA 조각이 전달되지 않고 사라지는 과정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지만 이 균형이 극적으로 깨지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유전적 병목 현상, 즉 제네틱 보틀넥입니다. 인구 집단의 크기가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 혹은 소규모 집단의 이주 같은 이유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죠. 병목 현상이라 병의 그 좁은 목을 통과하는 것처럼 소수의 개체만 살아남는다는 뜻이겠군요. 네, 이때 살아남은 소수의 개체들이 가진 유전 정보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존재했던 풍부한 유전적 다양성이 대량으로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소실됩니다. 아,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 불이 났는데 겨우 몇 권의 책만 들고 빠져나온 것과 같아요. 그 몇 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가 알게 될 지식의 폭이 결정되는 거죠. 멸종 위기종을 보존할 때 단순히 개체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이런 병목 현상의 실제 사례가 있었죠.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인데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들이 약 1만 5천 년 전 아시아에서 베링 해협을 건널 때의 일입니다. 네, 바로 그 사건이 인류가 겪은 가장 대표적이고 드라마틱한 유전적 병목 현상 중 하나입니다. 와, 당시 아시아 대륙을 떠나 얼어붙은 땅을 건너간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돼요. 말 그대로 인류의 일부가 병의 좁은 목을 통과한 거죠. 그리고 이 소규모 집단이 겪은 병목 현상은 오늘날 그 후손들의 유전자에 지워지지 않는 뚜렷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혈액형이라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랬습니다. 전 세계 인구 집단을 보면 A, B, O, AB형 혈액형 유전자가 비교적 고루 나타나는데요. 네, 그렇죠.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이전에 순수 아메리카 원주민 집단에서는 B형 혈액형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AB형도 마찬가지고요. B형 유전자가 생존에 불리해서 도태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저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운이요? 네. 베링 해협을 건너던 그 소수의 이주민 집단에 아주 우연히도 B형 혈액형을 만드는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아, 병목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B형 유전자가 운 나쁘게 탈락해버린 거죠. 만약 그때 B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그 이주 대열에 합류했다면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의 유전적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와, 정말 순전히 운이었네요. 한 개인의 DNA 조각이 운에 의해 전달되거나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인류 집단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정말 먼 길을 돌아왔네요.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제 가계도 속 수많은 조상님들은 대부분 유전적으로는 유령에 가깝고 네, 그렇죠. 시제 저를 만든 건 그중 극소수의 조상들이 물려준 작고 오래된 DNA 보석들의 조합이라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이 현대의학 연구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 인류 전체가 겪은 거대한 이주 같은 역사적 사건의 흔적을 담고 있기도 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 각자의 유전체는 수많은 조상 중 극소수로부터 그것도 완전히 무작위적인 추첨을 통해 선택된 DNA 조각들이 모자이크처럼 합쳐진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상에게서 공평하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우연과 선택을 거쳐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결과물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우연과 선택의 과정 자체가 인류의 다양성을 만들고 진화를 이끌어온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얼마나 많은 조상의 DNA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사라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수많은 세대를 거치는 동안 온갖 우연과 경쟁 그리고 역사적 격변을 뚫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바로 당신에게까지 전달된 그 소수의 DNA 조각들. 그 희귀한 당첨 티켓에는 과연 어떤 독특한 이야기와 잠재력이 담겨 있을까요?